내 이름은 정하나. 남친과는 같은 직장 동료로 만나 얼마 전 프로포즈를 받고 결혼했다. 남친의 권유로 결혼하면서 퇴사를 했다. 연애 기간 중에 남친 부모님께 인사를 하러 간 후 여러 번 찾아뵈었는데 우리 결혼하려고요. 그게 정말이냐? 우리 아들 드디어 장가가네. 우리 집에 딸 같은 며느리가 한 명 더 들어오는구나? 너무 좋다. 결혼 얘기를 하자 두 분 모두 진심으로 기뻐하셨고 그렇게 믿었었다. 결혼식 당일 식은 순조롭게 진행됐다. 처음엔 굉장히 긴장하고 떨렸지만 나보다 남친이 더 긴장한 모습을 보자 갑자기 웃음이 나왔고 그러고 나서는 긴장이 풀렸다. 그런데 우리가 옷을 갈아입으려고 잠시 대기실로 들어온 사이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준비를 다 마친 것 같은데요. 신랑 신부의 입장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회자의 안내에 따라 우리 둘은 하객들이 있는 식장으로 입장했다. 우리 두 사람의 공통된 지인인 동료들이 하객석을 채우고 있었고 모두의 축복을 받으며 행복감으로 가득 차올랐다. 제일 웃음 짓게 만들었던 건 우리가 입장할 때 화동으로 등장한 시아주버님 부부의 딸인 조카 영이었다. 신부가 참 예쁘죠? 응! 사회자가 마이크를 조카에게 돌리자 방글방글 웃으며 대답했다. 그러더니 조카는 실물 마이크가 신기했는지 우리 할머니 흉내낼래. 라고 했다. 귀여운 아이가 무슨 재롱을 부리려고 저러나 다들 기대에 가득 차서 조카의 다음 행동을 기다렸고 집중해서 지켜봤다. 하지만 천사 같은 조카 입에서 나온 말은 그 자리를 한순간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시아주버님 부부는 시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었는데 우리 집에서는 할머니가 왕이야. 네 엄마가 하는 말은 안 들어도 되니까 내가 하는 말만 잘 들으면 돼. 식장 안은 숨소리도 들리지 않을 만큼 정적이 맴돌았지만 조카는 어떤 의도도 없었고 마이크를 잡자 신이 난 것뿐이었다. 네 엄마는 나쁜 사람이야. 그래서 할머니가 곧 쫓아낼 거야. 그리고 할아버지도 나쁜 사람이라서 한꺼번에 쫓아낼 거야. 그러면 아빠랑 할머니랑 영이랑 셋이서 사이좋게 같이 살자. 그리고 조금 있으면 엄마보다 더 나쁜 작은 엄마가 들어오는데 그 여자도 할머니가 곧 쫓아낼 거야. 걱정할 것 없어. 나쁜 사람들은 할머니가 전부 쫓아내줄게. 할머니가 농담하셨네. 응, 엄마랑 할아버지랑 작은 엄마는 나쁜 사람 하는 거야. 천진난만한 조카는 할머니랑 소꿉놀이를 하면서 각자 역할놀이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 모양이었지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그게 아니란 걸 굳이 알려주지 않아도 알아채지 않았을까? 잠시 후 우리 아빠가 아무 말 없이 식장을 떠났고 그 뒤를 따라서 다른 친척들도 모두 자리를 떴다. 한편 자기 엄마의 평소 말버릇 때문에 결혼식을 망치게 된 이 난감한 상황. 대략 수습 곤란이 되어버리자 멘붕이 온 남친은 다리가 풀렸는지 주저앉아 버렸고 당황한 시어머니가 소란을 피우자 시아버지가 뺨을 후려치는 대환장, 막장이 펼쳐졌다. 오늘은 일단 집에 가고 다시 얘기하자 라고 엄마가 다가와서 말했고 남친한테 미안했지만 일단 엄마 말을 듣기로 하고 같이 나왔다. 그 후 남친과 시아버지가 사과를 하러 집으로 찾아왔다. 두 사람은 현관문 앞에서부터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 이번 일은 정말 죄송합니다. 제 부족한 마누라 때문에 일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을 망치게 해서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무슨 낯짝으로 여길 찾아옵니까? 우리한테는 하나뿐인 귀한 딸입니다. 절대 허락 못합니다. 양쪽 어른들을 사이에 두고 간극은 점점 더 커졌다. 결국 보다 못한 내가 지연씨 잘못은 아니잖아 라고 의견을 내보였지만 안 돼. 그런 시어머니가 있는 집에 들어가서 무슨 험한 꼴을 보려고 그래? 부모님은 결혼을 맹렬하게 반대하셨다. 두 분 말씀이 100번 만번 옳습니다. 그렇게 잘 알면 이제 그만 가봐. 다시는 우리 딸 앞에 나타날 생각 말고. 그러더니 두 사람을 현관 앞에서 쫓아보냈다. 그렇게 우리 두 사람은 결혼신고도 신혼여행도 모두 취소하는 운명에 놓이고 말았다. 하지만 남친과 시아버지는 매일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사과하고 쫓겨나기를 반복했다. 결혼은 어쩔 수 없지만 그날 저지른 무례만큼은 용서하실 때까지 계속 찾아오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찾아오는 것도 부담스러워. 자네 잘못이 아닌 걸 누가 몰라서 이래? 하지만 그런 시어머니가 있는 한 절대 허락 못해. 이건 죽어도 못 바꿔. 라고 단호한 태도를 유지했다.
딸의 일생이 걸린 문제라고 생각하면 아빠의 태도는 너무나 당연했다. 당연히 남친을 향한 내 마음은 변함이 없었지만 결혼이란 건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과도 하는 것이었다. 솔직히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불안감이 컸고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냉각 기간을 두고 재고해보기로 했다. 하지만 그 후 어떤 사람의 전화를 받은 후 나는 비로소 마음을 전할 수 있었다. 어떤 사람이란 나의 절친 한우정이었고 현재 남친과 같은 직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우정이는 엉망이 된 결혼식 후 또 남친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본대로 얘기해줬다. 그날 나를 비롯한 우리 쪽 하객들은 중간에 가버렸고 당연히 결혼식은 중단됐고 모든 게 엉망이 되어버렸지만 하객들은 모두 우리 두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었다. 아직 남아있던 하객들을 향해 혼자 남은 남친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고개를 숙이고 진심 어린 사과를 했다고 한다. 물론 하객 중에는 화를 내면서 돈 버리고 시간 버렸다며 차비라도 내놓으라고 어깃장을 놓은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남친은 어떤 말을 들어도 참고 정중히 사과한 후 금전적 보상도 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원인은 남친의 어머니에게 있었고 남친 잘못이 아니란 걸 이해하는 친구들은 그 모습을 보며 같이 울었다고 한다. 또 결혼식에는 직장 상사들도 왔었는데 그 일이 있은 후 남친에게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다들 피하는 눈치고 회사에서 사람들과 어색해져서 난처한 입장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남친은 나에 대한 원망 한마디 없이 묵묵히 견디고 있다고 한다. 우정이는 나더러 나라도 남친 편이 돼주는 게 어떻겠냐고 했다. 마지막엔 친구 말을 듣는 건지 오열하는 내 울음소리를 듣는 건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핸드폰을 손에 쥔 채 엉엉 울어버렸다. 그래서 나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모님을 설득해보기로 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부모님 앞에서 남친과 함께 있고 싶다고, 지금 남친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나에 대한 그 사람의 진심이 어떤지 절절하게 호소했다. 그러자 처음엔 역시나 완강하게 반대했던 두 분도 내 마음과 남친의 진심에 마음이 흔들렸는지 마침내 우리의 결혼을 허락해 주셨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을 거셨다. 바로 시부모님이 이혼하고 호적에서 시어머니 이름을 제외시키라는 게 조건이었다. 엄연히 남의 부부간의 일이고 더구나 어려운 시부모님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설득해야 하나 앞이 캄캄했지만 어쨌든 이 모든 걸 해결하기 위해 남친과 만났다. 남친은 우리 부모님이 다시 한번 결혼을 승낙해 주신 것에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고맙다고 나에게 진심으로 감동한 모습이었다. 그리고 부모님의 이혼 문제는 자기가 말해보겠다며 만약에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부모님과 손절하고 두 번 다시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둘이서 힘을 합쳐 헤쳐나가기로 약속하고 남친을 믿고 기다려보기로 했다. 남친이 얘기하자 시아버지는 쉽게 시어머니와의 이혼에 동의하셨다. 아무래도 시어머니가 내쫓으려고 했던 명단에 시아버지가 들어있었던 마당에 자기를 인간 취급 안 하는 여자와 부부로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하고 있던 중이라며 자기가 이혼만 하면 아들이 행복할 수 있다는데 그게 뭐가 어려운 일이겠냐고 하셨다고 한다. 하지만 시아버지한테 이혼하자는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어린애가 철없이 한 말을 두고 예능을 다큐로 받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일로 나는 절대 이혼 못해! 라고 강하게 거부했지만 이번 일은 시아주버님 부부 역시 시어머니 편이 아니었고 전 가족이 시어머니를 압박했고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시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사인을 했다고 한다. 한편 조카가 그날 했던 발언은 시아주버님이 갑자기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면서 다른 직장을 알아보고 있던 사이 형님께서 자기라도 살림에 보탬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으로 파트 근무를 하러 나가면서 어쩔 수 없이 조카를 시어머니에게 맡겨야 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 사이 시어머니가 조카를 앉혀놓고 세뇌를 시켰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었다. 그 후 나는 무사히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됐고 우리를 진심으로 축복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다시 한번 작은 결혼식을 올렸다. 회사 상사분도 초대했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다시 축하를 받으면서 사내에서 고민하던 인간관계 문제도 해결됐다. 시어머니는 그때 거의 맨몸으로 쫓겨나다시피 했다는데 지금은 허름한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고 이혼 전까지는 줄곧 남편 그늘 밑에서 전업주부로만 살았었기 때문에 생애 처음으로 알바일을 시작했는데 한 달도 안 돼서 해고당하는 일이 끊임없이 반복됐고 결국엔 툭하면 시아버지를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빌고 있다고 하는데 계속 패싱당하는 상태라고 한다. 이런 게 자업자득이 아닐까. 내 이름은 한진수, 직업 회사원. 아내 왕재숙과 아들아이 이렇게 셋이서 살고 있다. 아들아이는 아직 어려서 혼자 둘 수 없었고 볼일이 있으면 나나 아내 둘 중 한 사람이 집에서 아이를 돌보고 있다. 나는 고대하던 연휴가 오면 여행을 가고 싶어하는 타입인데 아내는 나한테 아이를 맡기고 자기 혼자서 친정에 가고 싶어한다. 그래서 모처럼의 휴일에도 육아 독박을 쓰기 마련이다. 어느 휴일 아침 아내는 버릇처럼 또 이렇게 말했다. 그럼 난 엄마 집에 좀 다녀올게. 또야? 자기 너무하는 거 아니야? 휴일에 나만 육아 독박이잖아. 나도 휴일에 푹 쉬고 싶을 때가 있다고. 그리고 자기는 지난번에도 친정에 다녀왔잖아. 지난번이라니? 벌써 일주일이나 지났잖아. 엄마 아빠를 일주일이나 못 봤단 말이야. 결혼 전에는 매일 봤는데. 처갓집은 가까운 곳에 있었다. 자동차로 가면 20분 정도. 결혼 후에야 알게 됐지만 아내는 부모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 부모님께 응석을 부리던 어린애 기질에서 아직 빠져나오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아이가 태어나면 달라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었지만 결과는 아이가 태어난 후에도 아내의 행동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자기 부모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건 물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쟁점을 다른 방향으로 옮겨가 봤다. 그럼 아이도 데리고 같이 가면 되지 않아? 말도 안 돼. 난 엄마 아빠랑 가족끼리만 오붓하게 지내고 싶단 말이야. 툭하면 우는 애가 있으면 우리 셋이 얘기나 제대로 할 수 있겠어? 말을 해도 참. 자긴 장모님한테 얘는 손자야. 가족끼리 얘를 왜 빼? 얜 당신이 낳았는데. 우리 아들은 100% 가족이지. 내가 말하는 가족은 나를 낳고 키워준 가족을 말하는 거야. 나를 길러주신 분들을 특별하게 아끼는 건 자식으로서 당연한 일 아니야? 휴일 아침부터 부부싸움을 하고 싶진 않았다. 그쯤에서 얘기를 중단했지만 아침을 먹으면서 아내는 아까 일을 다시 꺼냈다. 당신은 휴일이면 꼭 나가서 놀고 싶어 하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당신은 월급으로 도박하고 술 마시고 그럴 돈이 있을 것 같아? 내가 무슨 도박을 했다고 그래. 그리고 술 마시러 가는 것도 손에 꼽을 정도밖에 안 돼. 나 돈 허투루 쓰고 다닌 적 없어. 그거야 내가 감시를 철저히 하니까 그렇지. 그리고 당신한테 얘가 그렇게 애틋한 가족이면 당신이 얘하고 하루 종일 놀고 재우고 먹이면 되겠네. 내가 한 말은 그런 뜻이 아니잖아. 일주일 내내 회사에서 시달렸는데 하루 종일 혼자서 아이 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결국 아침을 먹고 난 아내는 내가 한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듣고 친정으로 향했다. 그런 나날이 계속되던 어느 날 현금이 필요해서 은행 ATM에서 현금을 인출하다가 경악스러운 사태에 직면했다. 돈 관리는 기본적으로 아내가 전적으로 맡고 있었다. 먹거리며 생필품 등을 모두 아내가 챙기고 있기 때문이다. 내 용돈도 매달 아내에게 받아서 쓰고 있었다. 나한테 돈을 허투루 쓰지 말라고 주기적으로 주의 환기를 하는 아내가 저축을 더 잘할 거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막상 은행 통장의 잔액이 거의 제로에 가까웠다. 나는 곧바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나 지금 은행인데 우리 통장 잔액이 숫자가 이상해. 8천만 원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거의 0에 가까워. 아, 그거? 아내는 전혀 놀라는 기색이 없었다. 그거 내가 다 찾아서 그래. 뭐? 다 찾았다고? 왜 그랬는데? 왜 그러긴. 쓸 일이 있었으니까 그렇지. 그까짓 걸 가지고 웬 수선이냐는 식의 아내 반응. 이어진 발언은 황당 그 잡채였다. 마침 너무 괜찮은 아파트가 나와서 엄마 아빠한테 사드렸어. 완전 유명한 건축가가 설계한 집이래. 아내의 말을 더는 못 듣고 소리를 질렀다.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아내가 상의도 없이 장인 장모에게 건축가 디자인 아파트를 사줬다는 황당무계한 이 상황. 나는 멘붕이 왔다. 아내는 너무나 태평했다. 생각을 해봐.
우리 집이 워낙 낡았었고 그리고 이제 부모님도 60대 노인인데 슈퍼나 병원이 집에서 가까워야 편리하고 좋을 것 같아서 결정했어.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하잖아. 내가 지금 듣고 싶은 건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걸 결정하기 전에 왜 나한테 상의도 없이 8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썼냔 거야. 다음 달이 아빠 생일인데 이번이 환갑이잖아. 그래서 내가 좀 질렀지. 그리고 건축가 아파트 놓치지 않으려고 정신이 팔려 있어서 진수 씨한테 얘기하는 게 늦어진 건데 안 그래도 얘기하려던 참이었어. 야, 나는 내가 말해놓고도 놀랄 정도로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그 돈은 처음부터 우리 아이를 위해서만 쓰기로 약속했던 돈인 거 알지? 그걸 뭘 따지고 그래? 돈이야 또 모으면 되는 거고 환갑은 평생에 딱 한 번뿐이잖아. 왕재수, 넌 상식도 이성도 없냐? 상의 한마디 없이 8천씩이나 되는 돈을 써버린다는 게 말이 돼? 내가 내 부모님한테 선물해드린 건데 그게 왜 잘못이야? 우리 부모님 무시하면 절대 용서 못해. 내가 언제 네 부모님을 무시했는데. 도저히 대화가 통하지 않았고 무력감까지 밀려왔다. 그때 한 가지 의문이 떠올랐다. 근데 유명 건축가가 설계한 아파트를 8천만 원에 샀다고? 진수 씨 완전 바보네. 그 돈으로 어떻게 사? 그럼 잔금은 어떻게 했어? 설마 너 대출 받았니? 당연하지. 내가 선물로 사드린 건데 아파트 대출금을 부모님한테 갚게 하면 그게 사드린 거야? 내 이름으로 대출 받았어. 너 진짜 그런데도 상의도 없이. 까도 나오는 아내의 충격적인 행태에 나는 전화로 더 이상 따질 기운마저 잃고 말았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아내와 다시 대화를 시도했다. 당연히 아내가 먼저 사과하고 변명하면서 설득하려고 들 줄 알았다. 하지만 아내 입에서 나온 발언은 완전히 내 예상을 뒤엎는 것이었다. 있잖아. 나랑 이혼 좀 해줘라. 뭐? 대체 얼마나 뻔뻔한 얼굴을 하고 8천만 원에 대해서 변명을 늘어놓으려나 했더니 정말 갑툭 튀었다. 나 엄마 아빠랑 같이 내 마음에 쏙 드는 그 아파트에서 살고 싶어. 너한테는 더 볼 일도 없고. 볼 일이 없어. 너 지금 한 말 진심이지? 당연하지. 그래, 알았어. 나를 화나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제대로 보여주마. 솔직히 아이를 생각해서 엄마가 없으면 너무 가여울 것 같아서 이혼까지는 감히 생각하지 못했었다. 하지만 이 지경까지 상식 없는 엄마한테 키워지는 게 이 아이의 장래에 더 큰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생각에 이혼을 결심했다. 그동안 나를 이용했고 이혼 가치가 끝났다고 판단한 순간 더 볼 일 없다 라고 하는 여자다. 아이한테도 똑같이 너한테 더 볼 일 없어 라고 하지 말란 법도 없다. 나는 더 이상 이 여자 얼굴도 보고 싶지 않았고 아이를 데리고 본가로 가서 본가에서 출퇴근을 했다. 그래, 끝내자. 이혼 서류는 며칠 후에 보낼게. 평일엔 열일하고 주말엔 육아 독박하던 네 남편하고 이혼하고 네가 꽃길만 갈 거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야. 넌 아마 후회하게 될 거야. 남자가 직장 다닌 게 당연하지. 벼슬이니? 라면서 발끈했지만 나는 무시하고 집에서 나왔다. 부모님은 나와 아이를 걱정하셨다. 아내한테서 몇 번이나 전화가 걸려왔지만 모두 무시했다. 사흘 정도 지나서 확실히 냉정해졌다고 판단됐을 때 전화를 받았다. 이제야 받았네. 대체 전화는 왜 그렇게 안 받는 건데? 지금 엄마 아빠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알아? 그랬다. 왕재숙의 부모님은 딸이 이혼하는 것도 반대였고 멋대로 8천만 원이라는 돈을 쓴 것도 말도 안 된다며 노발대발했다고 한다. 내 변호 좀 해줘. 라면서 사정하는 전처에게 나는 자업자득이네 라고 대꾸했다. 엄마 아빠는 괴상하게 생긴 아파트에서 살고 싶지 않다고 하는 거 있지. 너랑은 이혼했는데 엄마 아빠가 나한테 나가라고 하면 나더러 앞으로 어떻게 살라는 거야 정말? 난 그저 엄마 아빠랑 같이 살면 가산이 육아에서 해방되고 세련된 아파트에서 우아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을 뿐이야. 그런 걸 착각이라고 하는 거야. 내가 후회할 거라고 했지? 나는 아내와 이혼했다. 장인 장모는 다행히 상식이 있는 분들이라 사과와 함께 전처가 멋대로 쓴 돈을 돌려주겠다고 하셨다. 돈을 변제하기 위해 건축가 디자인 아파트도 매물로 내놨다고 한다. 전처는 그렇게 껌딱지처럼 굴었던 부모님한테 손절을 당했고 수중에 남은 건 대출빚뿐이었다. 지금은 허름한 아파트에서 혼자서 살면서 빚을 갚으며 살고 있다고 한다. 내 이름은 나강해. 남편 진지양과 친정 엄마와 셋이서 엄마의 환갑 축하를 위해 한 음식점을 예약했을 때의 일이다.
고딩 때 친구 남편이 하는 일식집에 가기로 했고 거긴 처음이라 우리 셋은 잔뜩 기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 우리는 최악의 폭탄을 맞고 말았다. 일식집에 들어가자 사장이 직접 나왔고 예약 확인을 위해 이름을 말하자 순간 풋 하고 혼자 웃는 것 같이 보였다. 그 모습이 꼭 우리를 비웃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오늘같이 좋은 날 불필요한 마찰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내가 착각한 거려니 하고 넘어갔다. 하지만 사장은 그 후로도 우리를 비웃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제 아내하고 친구시죠?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중졸인 남자랑 결혼한 용감한 분이라던데. 그렇다면 옆에 계신 분이 소문으로만 듣던 중졸 남편이시겠네요. 라고 하더니 웃겨 죽겠는데 간신히 참는 얼굴로 남편을 봤다. 저기요, 아까부터 계속 뭐 하시는 거예요? 실례란 거 모르세요? 라고 내가 화를 내자 남편이 됐어. 상대 안 하면 그만이야. 라면서 나를 말렸다. 그러자 사장은 상대 안 하면 그만이란 말에 기분이 상했는지 한층 더 심한 말을 쏟아냈다. 우리 가게 수준을 너무 모르시는 것 같은데 여긴 중졸자가 올 곳이 아닙니다. 저희 일식집은 고급 음식점이거든요. 환갑 축하 모임이라면서요. 지금이라도 신분에 맞는 집으로 가시는 게 나가시면 바로 패밀리 레스토랑이 나오는데 거기면 딱이지 않겠어요? 라는 말을 웃으면서 하는 사장. 그때까지 듣고 있던 엄마가 드디어 폭발했고 이런 덜된 인간이 사장인 집에서 만든 음식이 맛이나 있겠니? 그만 나가자! 라고 나가자고 하셨다. 그러자 사장이 제가 인간이 덜 됐다는 겁니까 지금? 중졸짜리 남자한테 딸을 시집 보낸 사람도 제대로 된 것 같진 않네요. 라면서 이번에는 엄마한테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 평소엔 늘 온화한 엄마이지만 그 순간만큼은 분노로 차오르고 있다는 게 표정에서부터 느껴졌다. 남편의 학력이 중졸인 건 맞지만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다. 남편이 중3일 때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셨고 그 충격으로 고교 입시 시험을 못 봐서 진학을 못하게 된 거였다. 그 후 남편은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살았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남편은 그때부터 양조장에서 배달 알바를 하면서 생활비를 벌며 자기 앞가림을 했다. 그런 사정을 모두 알고 있는 나로서는 남편의 학력을 두고 비웃는 사장에게 강한 분노를 느꼈다. 엄마도 나와 마찬가지였던 것 같다. 가게에서 나오려는데 사장이 안녕히 가시고 다신 오지 마세요. 우리 가게 수준이 절하되면 곤란하니까 라고 쏘아댔다. 그러자 엄마가 뒤돌아보면서 그러죠. 당신 가게하고의 거래는 끝입니다. 라고 경고한 후 미련 없이 거기서 나왔다. 환갑 축하는 그 근처 초밥집에서 최고급 초밥을 시켜서 배부르게 잘 먹는 걸로 대신했고 엄마도 기분이 풀린 모습이었다. 그 사장의 태도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됐지만 계속 그 문제를 자꾸 늘어져봐야 특별한 날을 완전히 망치게 되기 때문에 우선 접어두기로 했다. 다음날 출근을 하자 먼저 온 엄마가 엄청 화를 내면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다. 우리 집은 대대손손 이어져 내려오는 양조장을 운영하고 있었고 양조장의 대표는 아빠가 맡고 있었다. 엄마도 남편도 양조장에서 일하고 있었고 장차 남편이 후계자가 될 예정이었다. 나는 바쁠 때만 일을 거들고 있는데 엄마가 출근해서 저렇게 화를 내는 모습을 본 건 처음이었다. 전화통화를 끝낸 후 양조장 입구에 한 남자가 급한 볼일이 있는 것처럼 뛰어오는 게 보였다. 누군가 했더니 어제 봤던 일식집 사장이었다. 깜짝 놀라서 무슨 일로 오셨어요? 라고 물어보자 여기 회장님 좀 뵙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했다.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있을 때 엄마가 나왔다. 그만 가세요.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낯짝이니까 라면서 사장을 돌려보내려고 하셨다. 그러자 사장은 어제와는 딴판으로 변해서 허리를 바싹 낮추더니 어제는 제가 큰 실례를 범했습니다. 이렇게 사죄드립니다. 라며 울먹거리면서 정중한 태도로 사과를 냈다. 됐으니까 가라는 말 안 들려요? 라고 격분한 엄마. 하지만 사장은 그 자리에서 꿈쩍도 안 했고 입구에서 옥신각신이 벌어지자 소란을 듣고 아빠가 사무실에서 나오셨다. 왜 이렇게 시끄러워? 무슨 일이야? 라고 이번엔 아빠가 화를 내자 창백해진 얼굴로 사장이 회장님, 제가 어제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거래를 중단하겠다는 말씀은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더니 무릎을 꿇었다. 그제야 나는 이 상황이 뭔지 파악했다. 그러니까 우리 양조장에서 만든 귀중한 소주를 이 사장이 하는 일식집에도 납품을 했던 모양이다. 우리 양조장의 소주는 희소 가치가 높아서 고가에 납품되고 있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고, 이 지역에 있는 고급 음식점, 일식집과 거래를 하고 있었다. 어제 그 일식집에 다녀온 후 엄마가 아빠한테 수모를 당했던 얘기를 했고, 아빠는 그 가게 이름을 엄마한테 물어봐서 거래처 명단에 있는지 살펴본 후 명단에서 발견, 같은 이름의 가게와 거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격분한 아빠가 당장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선언, 바로 연락을 넣었대. 그러자 사장이 끈적이게 전화를 걸어와서는 사정을 했는데 엄마는 절대 사과를 받지 않았고 전화를 끊었대. 그러자 양조장까지 찾아온 거였대. 사장은 실은 여기 술을 메뉴에 올린 뒤로 손님도 늘고 매상도 껑충 뛰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전도 많이 했는데 갑자기 메뉴에서 빠지면 매출이 라면서 울고불고 기고 난리 부르스였대. 그러자 보다 못한 아빠가 당신이 중졸이라고 비웃었던 우리 사위가 이 양조장 차기 대표야.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을 고작 학력에 빗대서 차별하는 당신 같은 사람이 경영하는 가게엔 우리 술 못 팔아요. 절대로. 라고 훈계하듯 말씀하셨대. 이쯤 했으면 포기하고 돌아가려니 했는데 사장은 회장님이 거래를 계속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기 전까진 전 여기서 절대 못 갑니다. 라면서 입구에 가부좌를 틀고 앉았대. 마치 땡깡 부리는 어린애 같은 태도에 그 꼴을 보고 있던 우리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대. 그냥 무시하고 우린 우리 할 일을 계속했는데 오후가 되도록 사장은 입구에 계속 죽치고 있었대. 할 수 없이 사장 부인인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사정을 얘기하자 잠시 후 양조장으로 남편을 데리러 왔대. 친구는 몇 번이나 고개를 숙이면서 사과했대. 남편의 학력이 중졸이란 걸 말한 사람은 바로 친구였고, 그래서 사과의 진심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는데 내 마음을 알아차렸는지 나는 네 남편을 무시한 적 없어. 난 그저 중졸인 사람이 얼마나 노력했으면 양조장을 물려받을까 대단하다고 그렇게 얘기한 것뿐이야. 그런데 그걸 내 남편이 그만. 라면서 자기 남편을 노려봤대. 몇 번이나 거듭 사과한 후 친구는 자기 남편을 끌고 양조장에서 물러갔대. 문제의 일식집과 끝끝내 거래 중단을 관철시키자 사장도 포기했는지 더 이상 전화를 걸어오는 일은 없어졌대. 나중에 들은 바로는 우리 양조장 술을 입하했다고 엄청 선전을 해놓은 뒤라 술 때문에 일식집을 찾은 고객들의 항의가 거셌고 신용에 큰 금이 갔대. 그 중에는 귀한 술을 입하했다고 선전을 할 땐 언제고 손님을 속인 거 아니냐, 용서 못한다 라고 강한 불만을 표출한 사람들도 있었다고 한다. 그 결과 악플에 시달리고 평판이 떨어지면서 손님도 줄고 적자 운영에 시달리게 됐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다른 곳에서도 문제가 터져나왔는데 우리 가족을 모욕하고 식당 운영에도 난항을 겪으면서 결국 가정의 평화가 깨졌대. 친구는 나한테 나 이혼하기로 했어. 그때 일은 내가 대신 사과할게. 미안해. 그렇지만 나랑은 계속 친구로 지내줬으면. 라는 연락이 왔고 우리 사이엔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일식집 메뉴 결정을 친구한테 맡겨왔었다는데 이혼하면서 경영은 한층 더 타격을 입었고 도산에 이르렀다. 그 결과 사장은 거액의 빚을 지게 됐다고 한다. 한참 후 친구를 만나서 근황을 물어보자 빚더미에 올라앉은 남편한테 얄짤없이 양육비를 받아내고 있다면서 냉정하게 말했다. 몇 년 후 아빠가 양조장을 남편한테 물려줬고 남편이 사장이 된 후 엄마도 은퇴하고 두 분은 노후를 편안히 보내고 계신다. 젊었을 때부터 양조장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일해오신 두 분은 퇴직한 후 오붓하게 두 분이서 여행을 다니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 대신 지금은 우리 부부가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게 됐지만 남편은 이 일이 자기한테는 삶의 이유라며 더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나도 남편을 도와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중졸이라고 무시했을 때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누가 뭐라고 하든 당당하게 중졸인데 뭐야?
라고 되물어줄 걸 그랬던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학력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남편은 아주 유능하기 때문이다. 그때 남편이 당사자이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건 현재의 자기 모습에 자신이 있어서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자 남편이 정말 자존감 높고 멋있는 사람으로 다시 보이기 시작했다. 결혼 3년 차에 남편의 불륜이 발각됐다. 하지만 그 이전부터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곤 있었다. 전에는 안 그랬는데 핸드폰을 끼고 살았고 종일 라인만 들여다보면서 혼자 피식피식 웃는 게 영 찜찜했다. 친구도 별로 없는 사람이 갑자기 웬 친구랑 약속이 그렇게 많이 있는지 툭하면 휴일에 혼자서 외출을 했다. 그런데도 의심을 안 하면 그게 더 문제 아닐까? 하지만 나는 일단 모르는 척했고 표면상으로는 평소와 아무것도 다를 게 없었다. 단 증거 수집은 필수였고 행동에 나섰다. 불행 중 다행으로 남편은 핸드폰에 비번을 걸지 않는 사람이라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 핸드폰을 봤더니 너무 쉽게 불륜 증거가 발견됐다. 처음 남편의 불륜을 의심했을 때는 증거를 모으려면 흥신소에 부탁을 해야 하나? 진지하게 고민했는데 그럴 필요가 1도 없었다. 핸드폰 안에는 불륜녀와 나눈 대화가 거의 다 남아 있었고 두 사람이 같이 찍은 사진까지 버젓이 들어 있었다. 평소에 내가 남편 핸드폰을 만지지 않아서 아마 아무 경계심이 없었던 것 같다. 나는 남편의 라인에 있는 대화 내용이며 사진 등을 통째로 내 핸드폰으로 전송했다. 증거는 입수했는데 앞으로 이걸 어떻게 활용해서 남편을 처벌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며칠 후면 내 생일이라 마지막으로 시험해보기로 했다. 만약 그래도 남편이 내 생일을 기억하고 있다면 한 번쯤은 용서하고 새로 시작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었다. 그리고 내 생일이 됐다. 남편한테는 내가 직접 당신 오늘 무슨 약속 있어? 라고 물었더니 환하게 웃으면서 오늘 친구랑 약속 있어. 늦을 것 같으니까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 라는 말을 듣는 순간 딱 5% 정도 남아있던 남편에 대한 한 줌의 희망조차 모두 무너졌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남은 건 응징뿐이었다. 그런 결심을 하고 있을 때 절친으로부터 라인으로 생일 축하 메시지가 왔다. 친구는 유명한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능력자로 항상 바쁘게 살고 있었다. 그런 친구도 기억해주는데 남편이란 사람은. 그런 생각이 들자 사는 게 허무하단 생각이 들었다. 친구는 내가 바빠서 선물을 미처 준비 못했어. 미안. 너 뭐 필요한 거 있어? 라고 하길래 친구한테 남편 얘기를 다 털어놓았다. 그러자 친구는 곧장 나 지금 너네 집에 가도 돼? 라면서 당장이라도 달려와서 남편을 때려 눕힐 기세여서 지금은 때가 아닌지라 흥분한 친구를 진정시켰다. 그보다는 오늘 남편이 그 여자를 만날 것 같은데 결정적인 증거 사진 찍는 걸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라인을 보냈다. 그러자 아무 토도 달지 않고 바로 오케이라고 답장이 왔다. 그 사이 남편은 휘파람까지 불면서 옷을 갈아입었고 나는 친구를 만나러 간다면서 진하게 향수까지 뿌리고 나가는 남편을 배웅했다. 젊은 여자와의 불륜에 얼마나 들떠있으면 자기가 하는 행동들이 얼마나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지 남편은 조금도 의식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잠시 후 나도 친구와 만났고 이미 남편 핸드폰에 위치 추적 앱을 깔아놨기 때문에 위치는 바로 알 수 있었다. 친구는 하필이면 생일날 남편의 불륜을 알게 된 줄 알았는지 나를 열심히 위로했다. 실은 얼마 전부터 눈치를 챘다고 말하자 왜 더 빨리 말하지 않았냐면서 친구가 분해했다. 남편의 첫 번째 코스는 불륜녀 집, 거기서 불륜녀를 태우고 다시 차를 타고 출발. 우리도 계속 남편을 미행했는데 친구 차였기 때문에 남편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대체 어딜 가는데 이렇게 구석진 곳으로 가나 했더니 두 사람이 차를 세운 곳은 호미진 곳에 있는 호텔이었다. 나보다 친구가 더 광분했고 곧바로 두 사람이 있는 객실로 쳐들어가려는 걸 억지로 붙들어 앉히고 우선은 두 사람이 호텔로 들어가는 장면을 촬영한 후 다시 나올 때까지의 몇 시간을 차 안에서 끈기 있게 기다리다가 두 사람이 다정하게 호텔에서 나오는 순간을 카메라에 담았다. 그 다음 순간
친구가 운전석 문을 박차고 내렸고 두 사람을 향해 돌진했다. 나도 친구를 뒤따라 내렸고 나를 발견한 남편의 얼굴이 파랗게 질리는 걸 확인했다. 네가 왜 어떻게 여길? 왜겠어? 당신이 바람 피우는 걸 알았고 그 증거 잡으려고 왔지. 정이랑 같이 아까부터 여기서 기다렸어. 이미 두 사람이 주고받은 라인은 확보해둔 상태야. 즉 변명 안 통하고 이혼은 확정이야. 그러자 남편이 그럼 생활비는 어쩔 거야? 라고 웬 걱정을. 나는 직장에 다니고 있었고 남편이 없다고 생활비 때문에 이혼을 망설일 이유는 없었다. 고양이 쥐 생각한다더니 어이가 없네. 나도 돈 버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러자 남편이 귀를 의심할 만한 소리를 짓거렸다. 누가 네 걱정해? 나 말이야 나. 뭐래? 당연한 거 아니야? 네가 나보다 연봉 훨씬 더 많은데 당연히 이혼하면 내 생활비가 모자랄 거 아니냐고. 남편의 덜 떨어진 반응에 나도 나였지만 옆에 있던 친구가 완전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너 바보니? 네가 불륜을 해서 이혼하는 마당에 네가 어떻게 먹고 살든 내가 그걸 왜 신경 써? 남편 때문에 어이 상실일 때 옆에 있던 불륜녀는 저승사자급의 카리스마 분출 중인 친구한테 질려서 완전 얼어 있었다. 혹시 둘이 아는 사이냐고 물었더니 불륜녀가 친구 회사에서 일하는 사원이라고 했다. 실은 남편과 친구는 계열사 동료였는데 남편은 자회사, 친구는 본사였고 최근에 자회사에서 본사로 열심히 로비를 해서 옮겨온 여사원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이 불륜녀가 그 소문의 주인공이라고 했다. 친구는 워낙 능력자라 본사에서도 촉망받는 인재였고 불륜녀 입장에서는 하필 파워 있는 사람에게 그것도 불륜을 들켰으니 혼이 나갈 만도 했다. 오늘 만난 건 어쩌다 실수였고요. 저 이 남자랑 사실 아무 관계도 아니에요. 호텔에 들락거리면서 아무 관계도 아니라니 누굴 바보로 하나? 그러자 남편까지 맞아. 얘 말 다 사실이야. 오늘 만나긴 했는데 잠깐 장난 좀 친 정도랄까? 난 당신밖에 없는 거 알지? 라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친구가 자기 가방으로 냅다 남편 얼굴을 후려쳤다. 남편이 아파 죽는다고 엄살을 부리자 잠꼬대는 잠자면서 해줄래? 이 쓰레기야! 라고 확실하게 한 방을 날렸다. 나는 사진이며 라인, 거기다 호텔까지 출입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전부 변호사한테 넘겨줬고 이혼이 성립됐다. 남편은 내가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미처 예상을 못했었는지 겨우 이 정도 불륜 가지고 무슨 이혼이야. 나 앞으로 절대 바람 안 피울 거야. 당신이 이렇게 화가 난 건 그만큼 나를 좋아한다는 뜻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다시 한번 노력하자. 어? 헛소리 그만해. 내 생일에 불륜녀랑 호텔 가는 남편하고 뭘 다시 노력해. 그제야 그날이 무슨 날이었는지 생각이 난 듯한 남편은 자기도 놀라서 말인못이 됐다. 그 후로 남편의 불륜은 회사 내에서도 소문이 났고 사람들의 시선에 위축된 남편은 자진해서 사표를 냈다는 소문을 들었다. 불륜녀도 마찬가지로 친구가 본사의 불륜 사실을 폭로했고 도덕적 결여는 회사 분위기를 해친다는 이유로 좌천당했다고 한다. 물론 나는 두 사람한테서 위자료를 철저하게 받아냈다. 불륜을 저지른 자,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전 남편은 원래부터 나보다 수입이 적었고 지금은 위자료까지 물어내야 하다 보니 지금까지 해왔던 편안한 생활과는 작별해야 했다. 지금은 방 하나에 공용 화장실, 샤워실도 없는 낡은 다세대 주택에 살면서 편의점 알바를 하면서 살고 있다고 한다. 불륜을 저지른 주제에 자기 생활비는 어쩔 거냐고 나한테 따졌을 때는 어이가 없어서 대꾸할 말도 생각이 안 났었는데 다행히 친구가 신속하고 단호하게 처벌을 내린 덕분에 속이 후련했다. 위자료가 다 입금된 후에 그 돈으로 친구랑 둘이서 여행이라도 가서 훌훌 털고 올 생각이다. 어쩌다 쓰레기 같은 남편을 만나긴 했지만 대신 멋진 친구가 옆에 있어서 다시 용기를 낼 수 있을 것 같다. 다음번에는 좋은 남자를 만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예전에 우리 가족, 나와 여동생, 엄마는 함께 살았다. 엄마는 쉴 틈 없이 일하며 싱글맘으로 나와 동생을 키워주셨다. 하지만 그런 고된 생활 탓에 엄마는 병으로 쓰러졌다. 오랫동안 몸이 안 좋았지만 일을 쉬면 월급이 줄어드니까 계속 병원도 못 가다 보니 어느새 엄마의 몸은 고장나지 않은 곳이 없었대. 그래서 난 엄마를 바로 입원시키고 여동생을 먹여 살리기 위해 고등학교를 중퇴했대. 그때부턴 악착같이 살아왔대.
하지만 우리 남매가 몰랐던 엄마의 아버지, 즉 우리 할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며 내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다. 한 회사에 소개받아 들어가 일하기 시작했다. 그 회사에 입사한 뒤로는 미친 듯이 열심히 일했다. 회사 동료는 모두 좋은 사람들이었다. 내가 성과를 내면 좋아, 오늘 한잔하러 가자. 내가 쏜다. 한턱 내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상사가 새로 부임한다고 해서 동료들과 함께 맞이하게 됐다. 그런데 이 김진상이란 상사는 너무나도 불쾌한 사람이었다. 미녀로 유명한 예쁘장한 여자 직원을 편애하고 다른 여자 직원에겐 비켜 호박아, 너 같은 건 우리 회사에 필요 없어 폭언을 퍼붓곤 했다. 소문으로는 부모 연줄로 들어왔다고 했다. 주변 사람들도 강하게 말리지는 못하는지 곤란한 기색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인간이 내 이력서를 우연히 봤는지 야, 네 이력서 봤다? 너 중졸이구나? 패배자 인생이네. 너 같은 놈하고 일하면 내 가치가 떨어지잖아. 빨리 때려치워. 너 따위는 이 회사에 다닐 자격이 없어. 날 공격했다. 몇몇 동료들에겐 내가 중졸로 들어왔다는 것도 내 사정도 다 얘기했었다. 신경 쓰지 마. 넌 잘하고 있어. 그래, 우리는 네 능력 다 아니까 열심히 하고 있잖아. 고맙다. 그런 말을 들으니 마음이 한결 편했다. 어느 날 직원 단체 여행 얘기가 나왔다. 고등학교를 중퇴하는 바람에 중학교 수학여행 이후론 여행을 간 적이 없었다. 그래서 회사에서 가는 여행이라 해도 난 기대에 부풀었다. 다른 직원들은 작년에도 갔으니까. 올해 여행은 어디로 가려나? 불경기라 큰 기대는 하면 안 되겠지? 작년엔 진짜 최악이었지. 예산도 부족해서 좋은 호텔은 꿈도 못 꾸고 비즈니스 호텔에서 잤으니까 올해는 어떠려나? 그런 대화도 살짝 들렸다. 그러자 김진상이 나에게 야, 너 예산 내에서 좋은 호텔이나 리조트로 예약해. 만약 허접한 곳이면 다들 실망해서 네 탓으로 돌릴 거다. 그런 지시를 냈다.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동료가 날 탓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이왕 가는 여행이니 실망하지 않았으면 해서 고민 끝에 한 리조트를 골랐다. 그리고 여행 당일에 집합 장소로 갔다. 솔직히 난 꽤 들떠 있었다. 전날 밤엔 소풍 전날의 꼬마들처럼 잠도 잘 못 잤다. 그런데 집합 장소에 도착한 난 어안이 벙벙해졌다. 시간이 다 돼가는데 아무도 오지 않았다. 그런데 마치 날 지켜보고 있었던 것처럼 핸드폰이 울려 확인했더니 그 김진상이 건 전화였다. 저 다들 아직 안 온 것 같습니다만 올 리가 있냐? 에? 무슨 말씀이세요? 너 같은 중졸 나부랭이하고 여행 가기 싫어서 이 몸이 친히 집합 장소를 바꿔버렸지. 그렇게 됐으니까 넌 집에 가서 혼자 질질 짝이나 해. 믿을 수 없었대. 개인적인 감정으로 이런 짓까지 하는 김진상한테 화도 났지만 나만 혼자 남고 다른 사람들은 즐겁게 여행할 거라고 생각하니 비참한 마음이 더 컸다. 하지만 김진상이 전화를 끊고 5분도 지나지 않아서 한 동료로부터 전화가 왔다. 들어보니 내가 혼자 이런 곳에 남겨졌다는 건 아무도 모르는 듯 했다. 당연한 일이지만 날 따돌리려고 했던 건 그 인간뿐이었다. 다들 빨리 오라고 늦잠 잤냐며 날 재촉하기도 하고 격려하는 목소리가 휴대폰 너머로 들려왔다. 날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고 너무 기뻤다. 하지만 이렇게 당하고도 가만히 있는 건 너무 억울해서 동료들에게 메시지로 미안, 난 좀 늦게 갈게. 먼저 리조트 가서 기다려. 연락해두었다. 그리고 집합 장소에서 직원들을 태운 버스는 내가 예약한 리조트에 도착한 듯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내 예상대로 김진상한테 전화가 왔다. 야, 이 리조트에서 이상한 소리라잖아. 어떻게 된 거야? 숙박료 3천만 원이 다 뭐야? 인당 10만 원이잖아. 해명해. 뭐 잘못된 거 아니야? 바가지 쓴 거냐? 아,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제가 있어야 인당 10만 원으로 계산해 주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전 안 간다고 이미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정가로 변경된 거예요. 웃기지 마! 네가 뭐라고 그렇게까지 할인을 해준단 거야? 그 리조트 저희 조부모님이 하는 곳이고 매니저가 제 동생이거든요. 이번에 숙소 선정으로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침 여동생한테 연락이 왔길래 얘기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다니는 회사니까 파격가로 해준다고 한 거예요. 나 처음 듣는 얘기야. 저도 집합 장소 바뀐 거 못 들었거든요. 뭐 아무튼 전 거기 없으니까
알아서 원가대로 내시든가 하세요. 기다려! 야! 어떻게든 해봐! 뭐라고 떠들어대는데 무시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김진상은 모두에게 방값이 1박에 100만 원이 됐다고 말했고 원성이 자자했다고 했다. 이렇게 된 원인도 전부 추궁당했다고 한다. 그리고 내가 집합 장소로 못 왔던 것도 김진상이 고의로 장소를 바꿨기 때문이란 걸 알고 중졸이라고 사람 바보 취급하고 집합 장소를 마음대로 바꾸기까지 하다니 진짜 최악의 쓰레기네. 그러니까 아무리 상사라도 못 봐주겠어. 다들 그런 놈하고 같이 여행하기 싫지? 몇몇 동료가 그렇게 말하자 다들 동의했다. 내가 도착하기 전에 김진상은 리조트에서 쫓겨났다. 뭐 동료들이 안 쫓아냈어도 리조트 측에서 쫓아냈겠지만 내가 나타나자 다들 기다렸다고 말하면서 반가워했다. 그때 여동생이 등장했고 다들 여동생의 우아한 모습에 놀랐다. 야, 네 여동생분 진짜 미인이다. 미안한데 결혼했다. 안 돼. 그런 실없는 농담을 하며 다시 체크인을 했고 동료들을 방으로 안내했다. 방에 도착한 순간 다들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방을 둘러봤다. 대박. 이런 방에서 진짜 10만 원에 묵어도 되는 거야? 당연하지. 최고급으로 대접해 주신대. 와, 이런 건 진작 잘하겠어야지. 그리고 우리는 여동생의 배려로 최고급 방과 온천 그리고 식사까지 즐기고 돌아왔다. 덧붙이면 김진상은 사장님한테 이번 일을 들키는 바람에 좌천되었다. 사장님이 직접 내 자리로 와서 사과하셨다. 왜냐고? 이 회사를 설립할 때 할아버지가 자금을 지원해 주셨고 오랜 세월 알고 지낸 인연이라고 한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 회사라면 안심이라고 하시면서 날 보냈는데 이렇게 돼서 미안하다고 하셨다. 내 가정 환경도 다 알고 계셨으니 더 미안하셨던 모양이다. 참고로 김진상이 좌천된 곳은 직원이 달랑 2명에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부서라고 한다. 그는 과장이라는 직책에서도 해제되었고 평사원으로 강등되었다. 월급도 3분의 1로 줄어들었다고 한다. 이번 숙소 일로 도움을 주신 할아버지와 처음 만난 건 엄마가 병을 앓게 되면서 나도 죽어라 일만 하느라 많이 지쳐있던 시기였다. 엄마는 날 임신한 상태였고 할아버지는 그 즈음 이미 병색이 짙던 아빠가 엄마와 결혼하는 걸 용서할 수 없어서 엄마와 연을 끊고 살았던 모양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할아버지는 딸과 화해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하지만 엄마를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한다. 그러다 엄마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걸 겨우겨우 알게 되었고 우리 남매에게 찾아와서 무릎 꿇고 사과하셨다. 그리고 조부모님은 엄마가 최신 치료법으로 치료받게 해주셨고 엄마는 편안하게 요양하고 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나에게 장남이니까 리조트를 물려받겠냐고 물으셨지만 여동생이 호텔 분야에 관심이 생겼다고 공부하더니 순식간에 그 재능이 활짝 꽃피었고 지금처럼 일하게 되었다. 이번 일도 내가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자신을 길러준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는다며 여동생이 꼭 해주고 싶다고 한 거였다. 다들 좋아해서 다행이었다. 지금은 조금 떨어진 곳에 살고 있지만 조부모님과 엄마의 관계도 회복되었고 우리 가족이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지 알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다. 내 이름은 나순애. 남편 김동구와 함께 살고 이제 막 임신 5개월 차에 들어섰다. 주변에선 다정한 남편이 있어서 참 행복하겠다는 소리를 듣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남편은 우리 아빠가 경영하는 회사의 자회사에서 일하면서 차기 사장 자리를 노리고 있다. 자회사의 현재 사장님으로는 시아버지가 계시는데 우리 아빠는 남편과 아버님을 상당히 마음에 들어 했다. 나에게 남편을 소개해준 것도 아빠였다. 그래서 손주가 태어나길 고대하고 계셨는데 사귈 땐 너무나도 다정했던 남편이 내가 임신하면서 완전히 변해버렸다. 그건 뱃속의 아기가 여아였기 때문이었다. 아기의 성별을 전하던 날, 난 처음으로 남편의 본성을 봤다. 여자애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나에게 남편은 거짓말이지? 회사도 못 물려받을 애가 무슨 소용이야. 이제 못 지우는 거야? 내 귀를 의심하게 하는 말을 내뱉었다. 내가 애를 지울 생각은 없다고 말했더니 남편은 멋대로 여자애를 임신하다니 너한테 실망이다. 불평하더니 집을 나가서 다음 날까지 돌아오지 않았다.
다정했던 남편이 진심으로 그런 말을 했을 리가 없단 생각에 당분간은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 어쩌면 피곤해서 그랬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튿날부터 열심히 아무렇지 않은 척을 했다. 하지만 남편은 변해버린 모습 그대로였다. 나에게 퍼붓는 폭언도 점점 수위가 높아졌고 이게 진짜 남편의 모습이라는 걸 깨달았다. 그때부터 남편은 임산부인 나에게 매일 억지를 쓰며 명령하기 시작했다. 걸레질에 2층 창문 닦기 등을 당연하다는 듯이 시키고 뭐라고 한마디 하려고 하면 내 월급으로 생활하고 있으니까 말 대답하지 마. 버럭 화내고 일을 좀 대충 한다 싶으면 여자가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냐? 당장 집에서 나가. 폭발하기도 했다. 그런 생활이 계속되던 어느 날 남편이 30kg짜리 쌀을 사오라고 명령했다. 임신 중에 그렇게 무거운 건 절대 들 수 없다고 생각한 난 본가에 계신 엄마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자 엄마는 사위한테 부탁하지 그러니? 의아해했고 난 남편이 시켰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그 말을 들은 엄마가 남편에게 크게 실망하고 바로 아빠에게도 얘기했다. 우리 아빠가 주의를 주면 남편이 변할 수도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남편이 귀가하길 기다렸다. 밤이 되고 평소처럼 남편이 귀가한 줄 알았는데 남편 옆엔 아버님이 계셨다. 무슨 이유에선지 둘 다 나한테 화가 나 있었고 감히 장인어른께 쓸데없는 소리를 해? 남편은 소리를 지르며 내 팔을 잡아당겼고 거실 바닥에 무릎 꿇으라고 명령했다. 몇 시간 동안 두 사람의 설교가 계속되다가 마지막엔 알겠냐? 만약 이혼이라도 하면 넌 가정엔 하나도 도움 안 되는 쓸모없는 여자였다고 회사에 다 소문낼 거야. 장인어른 이름에 흠집 내기 싫으면 닥치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협박까지 했다. 난 아빠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마음 하나로 견뎌보기로 결심했다. 그날부터 지옥 같은 나날이 시작되었다. 남편은 나에게 매일같이 힘든 집안일을 무리하게 시키고 괴롭혔다. 그러는 사이에 난 점점 미쳐갔다. 타고난 해맑은 성격과 당당한 모습은 사라졌다. 어둠 속에 가라앉은 나의 유일한 희망은 뱃속의 아기였다. 남편이 아무리 날 괴롭혀도 아기가 건강하게 태어나기만 하면 남편도 분명 바뀔 거라고 믿었다. 그렇게 임신 6개월 차에 들어선 어느 날 신우이가 집에 놀러 온다고 했으니까 저녁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으라는 남편의 연락이 왔다. 신우이는 프리랜서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일하는데 외국에 있다가 얼마 전에 돌아왔다. 신우이는 성격도 털털하고 정말 좋은 사람이라 나도 반가운 마음으로 신우이를 기다리고 있었다. 남편이 귀가하기 전에 신우이가 먼저 도착했길래 현관으로 나갔더니 내 얼굴을 보자마자 놀란 얼굴로 얼어붙었다. 그리고 올케 어떻게 된 거야? 너무 여위여서 다른 사람 같아. 날 걱정해 주었다. 자각은 못하고 있었지만 남편의 괴롭힘으로 스트레스가 쌓인 난 상당히 야위었던 모양이다. 신우이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혹시 동구가 괴롭히고 그런 건 아니고? 한마디 했다. 그 순간 그때까지 참아왔던 서름이 폭발하면서 난 엉엉 울었다. 신우이가 사실대로 다 말하라고 해서 지금까지 남편에게 당한 일을 숨기지 않고 전부 털어놓았다. 그러자 신우이가 사실은 우리 아빠도 엄마한테 똑같은 짓 했었어. 그걸 보고 자란 동구도 여성을 멸시하게 된 거야. 그런 고백을 했다. 사정을 알게 된 신우이는 날 지켜주겠다고 약속했고 침착하게 방에 노트북 카메라를 세팅했다. 그리고 잠깐 가게 가서 녹음기 사올게. 금방 올 거야. 녹음기를 사러 나갔다. 얼마 안 가 남편이 귀가했다. 그 옆엔 무슨 일인지 아버님도 계셨다. 알고 보니 아버님도 신우이를 보려고 갑자기 오시게 되었다고 한다. 신우이는 어디 갔냐고 하길래 뭐 좀 사러 갔다고 했더니 주방에서 가장 높은 선반에 있는 유리컵을 꺼내오라고 했다. 나보다 키도 큰 사람이 왜 나한테 그걸 시키는 건지 이상하단 생각도 했지만 어차피 늘 하던 대로 괴롭히려고 그러는구나 싶어서 시키는 대로 했다. 의자에 올라가 서서 유리컵을 찾고 있었는데 남편이 야, 아직이냐? 빨리 해. 누나 오기 전에 준비해야 될 거 아니야. 재촉하기 시작했다. 잠깐 기다려줘. 난 남편을 달래며 선반을 열심히 뒤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남편과 시아버지가 의자와 함께 날 넘어뜨렸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알 수 없었고 정신을 차려보니 난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정신없는 와중에 이대로 여기 있는 건 위험하다고 판단했다. 무릎이며 팔이며 성한 곳이 없었지만 필사적으로 집에서 도망쳐 나왔다. 남편과 시아버지가 쫓아나오는 걸 보고 급하게 택시를 잡아타고 본가로 향했다. 본가에 도착하자 아빠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날 맞이하며 이런 시간에 무슨 일이니? 무슨 일이 있어? 하고 물었다. 내가 아기를 못 지켰어. 울음을 터뜨렸고 그때 남편과 시아버지가 들이닥쳤다. 아빠가 두 사람에게 자초지종을 묻자 발을 헛디뎌서 의자에서 떨어졌거든요. 무리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남편은 거짓말을 했다. 내가 남편과 시아버지를 보고 공포에 몸을 떨자 아빠가 일단 병원으로 가자. 바로 병원으로 날 데려갔다. 내가 진찰받는 동안에도 두 사람은 걱정하는 척 연기했고 아빠도 두 사람을 의심하는 것 같진 않았다. 하지만 병원으로 시누이가 달려오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거짓말하고 걱정하는 척하는 남편과 시아버지를 보고 시누이가 아빠에게 카메라에 찍힌 영상을 보여줬다. 그 영상엔 남편과 시아버지가 날 넘어뜨리는 모습이 똑똑히 녹화되어 있었다. 그걸 본 아빠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그 자리에서 두 사람에게 보루령을 내렸다. 이제 어떻게 된 건지 다 알았으니까 우리 딸 근처엔 얼씬도 하지 마. 아빠의 말에 두 사람은 털썩 무릎을 꿇고 사죄했다. 어떻게 이런 영상이 찍힌 거지? 당황하는 두 사람에게 시누이가 올케가 너무 야위었길래 너무 이상해서 카메라 설치했다. 왜? 아빠, 엄마한테 했던 짓을 올케한테 또 하려는 거야? 동구 너도 아빠랑 똑같은 인간이 되어버렸구나. 당신들하고는 이제 절연이야. 쏘아붙였더니 남편은 쓸데없는 짓이나 하고 여자 주제. 폭언을 퍼부었다. 그때 아빠가 당신들 같은 나쁜 놈들은 해고야.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 호통을 치고 두 사람을 병원에서 내쫓았다. 검사가 끝나고 혹시 모르니 입원은 했지만 의자에서 떨어질 때 본능적으로 배를 감싼 덕분에 아기는 무사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아빠와 시누이는 안도하는 얼굴이었다. 그리고 아빠와 시누이는 바로 행동에 돌입했다. 덕분에 난 출산하기 전에 이혼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그리고 날 의자에서 넘어뜨리는 모습이 찍힌 영상이 증거가 되어 남편과 시아버지는 상해 혐의로 체포되었다. 거액의 위자료와 양육비를 한꺼번에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은 남편은 회사에서도 잘리고 모은 돈으로 부족해서 시아버지 돈까지 끌어와서 총 1억 5천만 원을 한꺼번에 지불했다. 두 사람은 일자리도 잃고 재취업도 못하고 남은 돈을 긁어모아 저렴한 월세 아파트로 이사 갔다고 한다. 같이 살게 되면서 가난한 생활을 면치 못하게 되자 두 사람은 매일 피 터지게 싸우다가 다치기까지 했다고 한다. 난 무사히 건강한 여자아이를 출산하고 본가에서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게 되었다. 날 지켜준 아빠와 시누이에겐 고마움을 다 표현할 길이 없다. 그런 두 사람을 봐서라도 앞으로 딸과 함께 더 행복하게 살자고 다짐했다. 5년 전에 아내가 집을 나갔다. 난 우리 부부가 평범하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퇴근하고 와보니 거실 테이블 위에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으니까 이혼해줘. 그런 짧은 편지와 이미 작성이 끝난 이혼 서류만 남아있었다. 당시엔 너무 갑작스러운 일에 망연자실했고 일도 손에 안 잡혀서 휴직까지 했다. 마음 정리가 될 때까지 시간이 꽤 걸렸다. 그 후 회사 동료와 친구들의 격려에 힘입어 어찌어찌 일상생활을 회복할 수 있었고 조금씩이나마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 나와 전 부인을 모두 아는 친구에게서 너도 슬슬 독신 탈출할 때 되지 않았냐? 연락이 와서 한 여성을 소개받게 되었다. 그 여성과 난 취미도 잘 맞고 공통점이 많기도 했지만 플러스로 그녀도 나처럼 돌싱이었다. 그래서인지 서로 쉽게 마음의 벽을 허물었던 것 같다. 1년의 교제 끝에 함께 새 출발해보자고 의기투합해서 재혼했다. 그런데 최근에 그녀를 소개해준 친구가 새 출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미안한 소리지만 좀 신경 쓰이는 게 있어서 네 전 부인한테 갑자기 내 남편은 잘 살아?
이런 연락이 왔더라고. 뭐? 그래서 내가 이제 네 남편도 아니고 이미 재혼했다고 말했더니 갑자기 버럭 화를 막 내더니 전화를 끊어버리더라. 그런 소식을 전해줘서 난 정말 심란했다. 물론 아내에게는 그런 전화를 받았단 얘긴 할 수도 없었고 이대로 아무 일도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뿐이었다. 하지만 그로부터 일주일 후 주말에 집에서 아내와 느긋하게 쉬고 있었는데 그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다. 안 좋은 예감이 들었지만 전화를 받았고 큰일 났어. 지금 당장 어디로 도망가. 그 여자가 너희 집으로 가고 있어. 친구가 당황한 목소리로 횡설수설하길래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봤다. 갑자기 우리 집에 둘이 닥쳐서는 진짜 재혼했냐고 왜 다른 여자랑 재혼했냐고 막 물어보길래 나도 화가 나서 너희 이미 이혼하지 않았냐고 했거든. 그랬더니 소리를 꽥 지르면서 됐다고 직접 얘기하러 가겠다고 뛰쳐나갔어. 아무튼 딱 보기에도 제정신 아닌 것 같았으니까 피해야 될 것 같아. 친구는 숨도 안 쉬고 대답했다. 그런 친구의 모습에 정말 위험하겠다는 직감이 들면서 등골이 서늘했다. 하지만 아내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진 않았다. 자세한 사정은 얘기하지 않고 지금 쇼핑하러 가자는 핑계로 밖으로 나가려고 했다. 허둥지둥하는 날 의아해하면서도 외출 준비를 하는 아내를 기다리는 사이 결국 그 여자가 나타났다. 인터폰 화면으로 보이는 전 부인은 지옥에서 탈출한 괴물 같은 몰골이었고 난 순간 공포에 휩싸였다. 하지만 내 아내를 지켜야 한다는 비장한 마음으로 집 안으로 들어오는 건 어떻게든 막으려고 밖에서 직접 대화해보기로 했다. 준비 중인 아내에게 서둘러 가서 담배 사올게. 천천히 준비하고 있어. 둘러댄 뒤 마음을 단단히 먹고 문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여긴 왜 왔는데? 왜냐니? 우리가 서류는 정리했어도 마음은 이어져 있으니까 아직 부부 맞잖아? 아니, 안 이어져 있는데? 네가 도망가서 우리 이혼했잖아. 나와 전 부인이 얘기하는 사이 친구가 달려와 주었다. 전 부인은 사정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돌아왔잖아.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우리 다시 잘해보자. 응? 그건 안 되지. 이미 들었겠지만 난 재혼했어. 난 지금 아내가 너무 소중하거든. 너한테 남은 미련은 손톱만큼도 없어. 내 대답에 전 부인은 험악한 얼굴로 악을 썼다. 너 뭐야? 내가 있는데 재혼을 왜 하냐고. 바람은 절대 용서 못해. 바람은 무슨, 딴짓하고 돌아다닌 건 너잖아. 그래, 난 이제 새 출발했으니까 내 인생에 끼어들지 마. 딱 잘라 말했더니 전 부인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 발을 쾅쾅 굴렀다. 그 광경이 너무 괴상해서 나와 친구는 기가 막힐 뿐이었다. 전 부인은 계속 씩씩거렸지만 일단 오늘은 가고 나중에 진정되면 다시 얘기해. 친구가 끈질기게 설득해준 덕분에 결국 그날은 친구가 전 부인을 데리고 돌아갔다. 나중에 친구에게 들은 얘기로는 전 부인은 상간남의 달콤한 말에 완전히 속아 넘어갔다고 한다. 정신 차렸을 땐 상간남은 이미 도망간 데다 전 부인 앞으로 빚까지 남기고 갔다고 한다. 그렇게 모든 걸 다 잃고서야 내 얼굴이 떠올랐다고 한다. 나와 재결합하면 자기 빚도 다 내가 갚아줄 거라고 생각했겠지. 그 사고방식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빚을 지고 궁지에 몰린 인간에게 상식은 기대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했다. 아무튼 이 이상 귀찮은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서 만약을 위해 회사에 얘기해서 변호사를 소개받았다. 물론 아내에게도 상황을 설명하고 조심하라고 얘기했다. 하지만 역시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는 법이었다. 내가 집에 없을 때 전 부인이 집으로 불쑥 찾아왔다. 마침 집에 있던 아내가 놀라서 나에게 연락했고 절대 안으로 들이지 마! 난 그 말만 하고 서둘러 집으로 향했다. 그런데 안에 있는 사람 기척을 느낀 전 부인은 현관문을 쾅쾅 발로 차며 당장 나와. 거긴 내 자리야. 그이는 날도 사랑한다고. 이 집에서 썩 꺼져. 고함을 질러댔다고 한다. 그때 아내는 안에서 덜덜 떨고 있었고 전 부인은 아내가 나오지 않자 약이 올라서 밖에 있던 소화기로 창문을 힘껏 내리쳐 깨고 안으로 난입했다. 하지만 그 상황을 지켜보던 이웃사람이 경찰에 신고해준 덕분에 경찰이 바로 달려왔고 전 부인은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그러는 사이에 나도 드디어 집에 도착해서 아내가 괜찮은지 먼저 확인했대. 창문은 깨져 있었지만 아내는 다친 곳 없이 무사했대. 그리고 경찰서로 가서 자초지종을 설명했대. 전 부인이 내 얼굴을 보고 당신 왜 바람 피워? 당신도 바람 피우면서 무슨 자격으로 날 비난하는 건데? 무릎 꿇고 사과하면 용서해 줄 테니까 빨리 해.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려서 나도 경찰관도 어이가 없었대. 경찰관이 어이없어 하면서 나와는 이미 이혼이 성립된 상태니까 남남이라고 설명해줬지만 전 부인은 저런 종이 한 장으론 우리 부부 사이를 갈라놓을 순 없어. 저희도 내가 없어서 외로우니까 그런 변변찮은 여자를 만난 거야. 그러니까 금방 헤어질 거야. 알았으면 이거 놔. 발광하다가 어딘가로 끌려갔대. 그 후 물론 전 부인은 실형을 받았대. 전 부인은 다른 지역의 교도소에 수감되었대. 당분간은 나올 일이 없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앞으로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이사했대. 그 후 경찰에서 연락을 받은 전 부인의 부모님이 나에게 연락해서 위자료를 내주셨대. 그 안엔 전 부인의 불륜행위에 대한 위자료도 포함되어 있었는지 상당히 큰 액수였대. 그리고 두 분은 나에게 정말 미안하네. 두 번 다시 이런 일 없게 하겠네. 사과하셨대. 이제 남이 되었지만 한때는 가족이었던 분들이 사과까지 하시니 나도 마음이 흔들렸지만 아내를 협박한 사실도 있고 집 창문도 깨뜨렸으니 그냥 받기로 했대. 얘기를 들어보니 두 분에게도 연락을 했었다고 한대. 조금 있으면 나랑 재결합한다고 하길래 안 좋은 예감이 들었다고 하셨대. 하지만 당신 딸이 갑자기 불륜을 저지르고 자취를 감춰버린 이상 나에게 연락을 하기가 어려웠다고 한대. 어쨌든 난 아내가 무사해서 정말 안심했대. 전 부인이 사기를 당한 건 솔직히 자업자득이니까 난 동정도 연민도 느끼지 않는다. 철창에 갇혀서 앞으로 긴 시간 동안 확실하게 반성했으면 좋겠대.